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의당 데스노스에 오른 후보들은 누가 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에 도전하는 여야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대선 2라운드, 대선 주자급 빅매치 성사 가능성까지 달아오르고 있는 6일 지방선거를 비롯해 정치권의 이슈 짚어봅니다. 먼저 청문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공직을 떠난 뒤 김앤장 고문으로 받은 고액 보수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청문회 상황 알아봅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틀에 걸친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오늘이 첫날 일정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까이 지금은 보충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됐다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을 이유로 집단 불참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정이 미뤄진 건데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국무총리직을 맡게 되면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등의 고문을 맡으면서 받은 고액 보수가 전관 예우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37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다가 김앤장의 어떤 그런 브로커로 내지는 로비스트로 불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적합한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공직 경력과 식견을 볼 때 정당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은 거라고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은 김앤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한 후보자는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해 충돌이라고 할 만한 건 전혀 없었고 전관 예우도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 답변 내용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공직에서 가졌던 그런 능력과 전문성을 민간 쪽에 가서도 활용한다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덕수 후보자는 고향이 전주인데도 서울이라고 해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 질의에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과거에 경제부처와 청와대 근무 시절 산하 공기업과 관련 있는 외국계 기업의 자택을 임대한 것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였고 의혹 제기가 황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후보자 말고도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5명의 청문회가 같은 시간에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자 청문회에선 추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던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 대한 책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추 후보자의 공방 내용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사가 했던 검찰 수사팀에서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정상가보다 3,443억, 8,252억 그런 정도의 낮은 가격에 팔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결국 법원이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검증한 결과 1심, 2심, 그러니까 3심 전부 모든 헐값 매각의 시비 그러니까 과정의 이제 적정성 등등에 대해서 전부 문제없다.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퇴임 이후 재산이 3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을 놓고도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서울 목동에서 도곡동으로 이사하면서 취득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거라고 답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성토하면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게 먼저라고 방어에 나서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공방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는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로 셀프 청문회를 열어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치르면서 각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원만하게 제출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제주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걸 놓고는 김영란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왔는데 원 후보자는 총무과를 통해 처리한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해소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내일까지 청문회를 마치면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또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계속 이어집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일단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받아들였지만 임명을 쉽게 동의해주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수의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거론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19명의 후보자들을 보니 인사청문 명단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에 대한 국민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자료와 근거를 갖고 비판하되 새 정부 발목 잡기식 검증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선 안 된다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상황을 이용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다시 국회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위해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요.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낙마 대상자로 거론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와 연계해서 대응한다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그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일 바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열릴 본회의 개의 시간이 오전 10시로 앞당겨지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평일에는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오전 10시에 열리는 건 관행에 반하는 것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권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한 검찰이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거론하며 여론전을 이어가는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 역량과 성과를 깎아내리는 주장이 나와 헌신적으로 수사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긍심이 훼손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교육과 교류 요청을 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앞두고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박 장관에게 오는 국무회의에 제2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박 장관이 법제처장에게 제2요구 심사를 의뢰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경기도 지역을 돌면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자와 동행한 일정을 두고 당선인의 선거 개입이란 논란도 불붙었습니다. 인수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다음 주 취임식인데요. 마지막 주까지 지역 일정이 계속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이른바 약속과 민생의 행보 6번째 지역으로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일산과 안양, 수원과 용인을 차례로 방문해서 교통과 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보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다시 확인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배현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오전 첫 번째 방문지는 일산의 수도권 광역철도 GTX-A 공사 현장이었는데 윤 당선인은 주민들과 만나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의 거주도 저희가 보장을 해가면서 하여튼 이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그건 공약 사항대로 여야 협조를 다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테니까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일 지방선거 30일 전인 오늘 윤 당선인 일정에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에 더 불이 붙었습니다.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긴 하지만 당장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선거 개입이다.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 기대가 겁나냐,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한번 보라고 받아쳤습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길이라고 저는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나 또는 인수위가 지나치게 선거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일정을 보내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가서 민생 살피고 또 당선시켜준 국민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국민들의 어떤 기대, 그런 게 겁나는 겁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여부도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당선인 측도 권유했다는 말이 나왔다고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제 차를 마셨고요. 이 자리에서 김은혜 후보가 빠진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당선인이 나가달라 나가지 말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김은혜 후보와 같이 나가서 기초단체장을 많이 당선시켜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측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직접 출마를 포함해 고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분당 갑에는 당선인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고요.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입니다. 안 위원장은 내일 오전에 차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지난 6주간 분과별로 취합한 110개 세부 과제, 즉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만약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면 내일 오전 이 발표 이후 재보선 후보로 등록해야 하고요. 고심이 더 길어진다면 공관위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을 하거나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갈 것 같다고요? 네, 당선인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시대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관저도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앞서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정의용 외교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달라라고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와서 70이 넘은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안을 둘러봐야 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 정원에 나가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부인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들었고 그날 이후 기류가 바뀌어서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기로 당선인 측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우상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고 김건희 여사와 장관 배우자는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여사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한 관저 장소로 검토한 이후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과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같은 사건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은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시작돼서 조금 전인 오후 3시 10분쯤 6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와 도시계획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와 건축과 등 5개 부서의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성남FC 의혹은 지난 2015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0억 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 같은 특혜를 줬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성남시청에서 후원금과 관련한 계좌 자료 등을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3년 동안 수사한 결과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 신청에 이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지난 2월부터 경찰이 다시 사건을 맡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인 오늘 처음으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과거 불송치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과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이미 검찰 내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며 이미 숱한 논란을 낳았던 사건인데다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도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결론이 과거와 달라질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한 차례 보이콧까지 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자, 인준의 벽을 넘을지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정의당이 정확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하고 있는 배진교 원내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네, 배진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셨고요. 오후에 질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 4시에 오후 질의를 마쳤고요. 예. 오전 오후 역시 종로 주택 문제, 그리고 론스타 문제, 예.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문제, 그리고 김현장에서의 업무 내역 공개 등의 문제를 청문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좀 질의를 했고요. 예. 후보자들은 이제 의혹에 대해서 완강하게 지금 부인하면서 하고 있고, 아주 예. 팽팽하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도 그랬고요. 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자료가 너무 과한 자료 요구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자, 어떤 자료가 구체적으로 부족했던 겁니까? 네, 청문회 시작 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자료 공개가 계속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질타를 했는데요. 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는 이제 배우자가 미동의해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네. 건강보험 납부 내역,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내역, 출입국 기록, 예. 외환거래 내역. 예. 사실 이거는 안 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지금 계속적으로 배우자께서 미동의를 해서 안 내고 계시는 거고 아. 지금 자료 중에는 종로주택이
당시에 약 3억 8천의 장인에게 구입했고 네. 월세로 임대를 놨는데 3억 원을 선납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약서를 내라고 했더니 네. 오래된 거라서 없다. 이렇게 이제 후보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한 월세 내역 기록이 있을 테니 이거를 제출해 달라. 그런데 여전히 이제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를 해서 국세청이 해당 자료 제출하는 것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도 청문회가 이어지는데요. 내일까지 자료 제출한답니까? 지금 오후 질의를 마치면서 제출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 다시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일부는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되는 것을 보고 또 의원님들이 대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좀 보면 인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 인준에 대해서 입장을 지금 정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예. 내용들이 해명 없이 인준할 수 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예. 그러면은 예. 지금 한독수 또 한독수 말씀하세요.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 공직에서 민간 또 민간에서 공직을 거쳐 다시 또 공직으로 돌아오는 해전문 인사의 대표적인 분이어서 예.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김현장이라고 하는 대형 로펌에서 김현장에 관련된 회사들을 자문하고 또 지원했던 분인데 이분이 공직에 들어오시면 사실 그런 관계했던 분들과 관련된 이해 충돌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관행은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본인께서는 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으셨다고 지금 완강하게 부인하고 계셔서 예. 일단 내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인준 여부에 대한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의 네네. 데스노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정의당은 이미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은 사실은 청문회 오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명 철회를 이미 요구하신 분들이고요.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서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후보들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 내릴 수 있다. 론사 의혹에 네,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자 역시 인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데스노스 장관 후보자 4명 지명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대통령께서 대통합과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적인 임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임명이기 때문에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검사로서의 능력은 인정받으실지 모르겠으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능력 검증은 아직 안 되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치적 임명된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명 철회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정호영 후보자나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워낙 언론에서 지금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를 하기 전에 이미 지명 처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현숙 후보자 말씀하세요. 네네, 김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 이제 후보자이신데 사실은 여가부는 여성과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외국인 등을 지원하는 부처인 만큼 어느 장관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과거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 이렇게 비난하셨던 분이거든요. 또 이분이 청와대 고용노동수석으로 계시면서 일명 화이트 단체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등의 또 행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명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호영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 아빠 찬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에요?
임명 권한이야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시니까 그건 예.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네네. 이런 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경우에 과연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원만하게 국정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심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현재 국민 여론이나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네네네. 정의당 의원들도 일단 6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론으로 네, 그렇습니다. 찬성하기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미 밝혔습니다만 정의당은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이 다소 네. 미흡하기는 하나 정의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검경 수사 기소 분리와 예. 향후 방향은 조직 분리에 대한 원칙을 확인을 했고 예. 그러한 부분들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찬성 입장을 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과정에서 예. 검찰청법 수정안이 다시 마련돼서 네. 그동안 문제됐던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의 내용이나 예.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던 문제들도 해소가 됐고 네. 특히 무엇보다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를 결정한 만큼 충분하게 논의해서 입법하는 과정들까지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찬성 투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개정안에 정의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런데 원래 정의당은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에는 일단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둘러 특히 이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낸 안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은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당론은 검경 기소 수사 분리는 정의당의 당론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당론이 일정 정도 반영된 국회의장의 중재로 만들어진 합의안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당론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찬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당내에서요,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관련해서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까? 물론 우려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반대 예. 의견도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실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청법 또다음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의장께서 중재한 합의안에 정의당도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예. 일부 반영이 되어 있었고 또 사개특위를 국회 내에 구성해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당의 입장이 충분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입장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회기 네네네네. 토대기 전략으로 사실은 뭐 그날 자정에 바로 다 종료가 됐는데 소수 의견도 네네. 항상 중요시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맞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저희 당은 소수 정당의 반론권이기 때문에 예.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고 다만 이번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투표와 관련된 논의를 할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예. 정의당의 입장은 항상 소수 정당의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변호사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서민들이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변호사 업계에서는 고소 사건을 처리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린다. 왜냐하면 사건이 많이 밀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네, 지금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많은 사건들이 이관되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네. 이거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네. 검찰 내에 있었던 수사 인력 또는 검사들께서도 사실은 이제 국수본이나 이런 수사청을 만들어서 조직 분리를 했어야 이게 보완이 됐는데 네. 일부 검경 수사권만 조정하다 보니까 경찰의 업무가 하중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더라도 예. 6개월 동안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에 대한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한 문제까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정의당도 이 민주당 안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래도 여야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보완이 시급한 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진행이 되면서 경찰 통제에 대한 문제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중수청을 만들더라도 이 중수청과 그다음에 기소 부처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세심하게 잘 담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비대해진 이제 경찰 내에 내부 통제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실제 내부의 경찰 내부의 통제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재판 이 세 단계에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입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회복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변화가 낯선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현장 모습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도 이제 마스크를 벗었고요. 자,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공원에서도 마스크 벗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네, 당장 이번 주부터는 야외에서 답답한 마스크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도 덕분에 온종일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공원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보였고요. 공원뿐 아니라 다른 도심에서도 마스크를 잠시 벗은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년 만에 마스크 벗게 됐는데 되게 뭔가 새롭기도 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서는 벗고 다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아까도 이렇게 벗고 여기까지 왔어요. 벗고 오면 그냥 숨을 맘대로 쉬니까. 이 밖에도 대중교통 탑승 전후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시행 첫날인데다 마스크를 벗는 것이 익숙치 않은 탓인지 대부분은 이전과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의무화가 없어진 건 566일 만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해 4월 12일을 기준으로 해도 385일 만인데요. 실내와 실외 기준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분도 많으시죠. 기본적으로 천장이나 지붕이 있어 사방이 다 막힌 곳은 모두 실내입니다. 야외라도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학생들은 야외 체육 수업이나 운동회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제한까지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유행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는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운동회도 열리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운동장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동장에 함성이 돌아왔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열리는 운동회. 아직은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더 많지만 달리기만큼은 마스크를 벗고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전력 질주합니다.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달리기 하던가 그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조금 눈치 보이기도 했었고요. 좀 시원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마스크 계속해서 이렇게 벗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코로나 빨리 사라져서 더 크게 하고 싶어요. 교실에서도 일상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3년 내내 책상을 둘러싸고 있던 머리보다 높았던 칸막이를 뜯어냈습니다. 투명 칸막이가 사라졌을 뿐인데 서로가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가림판 몇 년 만에 제거한 거예요? 막상 나 지금 너무 어색한데 여러분 어때요? 어색해요. 근데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해요. 똑같아? 속이 시원해? 다만 학교 일상 회복에도 코로나 위험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닌 만큼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수련회,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이 모두 재개되는데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안 됐으니까 간식은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운동장에서만 체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강당이나 여러 가지 특별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외나 실내에 대해서 구분하는 지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은 정상적인 학업 성취는 물론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육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어렵게 되찾은 학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너가 뭔데 쓰라 마라 지랄이냐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내 자유인데 손님한테 그딴 식으로 마스크 쓰라고 명령하지 마라. 나가면서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뭐 이런 한마디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풀렸는데요. 이게 566일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때문에 실랑이를 벌일 수 있고 또 자칫 봉변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입니다. 네, 점주는 물론 아르바이트생들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점주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심준수 점주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렸어요. 첫날이다 보니까 혹시 바깥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시다가 실내로 들어오면서 편의점 들어오면서 깜빡 잊고 안 쓰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네, 저희는 아직은 주택가라 뭐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간혹 좀 잊고 한두 분 정도 안 쓰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영상으로도 봤는데 코로나 초기예요. 마스크 안 쓴 분들이 많아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좀 전에 끊겼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그 코로나 초기에는 아직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편의점에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그동안 뭐 저희도 좀 뭐 실갱이 아닌 실갱이도 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사업주가 근무할 때는 그나마 좀 낫지만은 근무자들이 있을 때 조금 많은 좀 컨선이 있었습니다. 네, 뭐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초기에는. 자, 네네. 그러면 보통 실내에 이제 써야 하는데 안 쓰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써주십시오 하면 손님들이 바로 쓰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는 주택가 쪽은 이제 바로 집에 계시다가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깜빡하고 오신 분들은 그냥 빠르게 구매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네. 이제 뭐 식당이나 쇼핑몰 같은 데는 좀 체류를 오래 하실 계획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챙겨서 나오기는 하죠. 네. 저희는 뭐 바로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덜어 있습니다. 네. 오늘이야 이제 첫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일단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게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벗은 채로 그대로 들어오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벌써부터 계시더라고요. 뭐 편의점 점주분들도 그렇고 아르바이트생들도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높던데 어떻습니까? 점주님께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일단 특별한 방안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현재까지 해오던 대로
출입문에 이제 마스크 착용 안 된 문구는 계속 부착해놓을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계산대 앞에 보면은 아크릴로 된 비말 차단막 그대로 유지하고, 네, 근무자들이나 이제 저나 모든 근무자들 이제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편의점 점주분들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혹시 찾아가 보셨습니까? 예,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예,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도 저랑 다 비슷한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전처럼 착용 안내를 드렸을 때 네. 아무래도 저희는 잠깐 들어왔다 나가시는 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손님들하고 조금 좀 클레임이 벌어진다든지 조금 취객이 들어왔을 때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주님도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을 따로 고용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뭐 편의점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요즘 그렇습니까? 네, 뭐 코로나 이후로부터 뭐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자영업자분들 모두가 근무자 채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다고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네.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럼 사람을 못 구하면은 점주님이 직접 일을 하셔야 됐네요? 그럼요. 저희도 뭐 기본 12시간은 뭐 거의 기본인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구인 안 될 때는 20시간, 30시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과거에 보면 편의점에서 일자리 구하려는 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요즘은 네네. 이제 뭐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확진자도 많이 발생이 되면서 사람들 대면이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이나 저희 같은 경우 모두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 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그 아르바이트 시급을 조금 올려주는 식으로 해결을 보는 곳들도 있습니까? 네, 아마 특수 상권들이나 이제 좀 이제 지역적으로 좀 구인이 더 힘든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로드점이나 뭐 좀 번화가 유흥가 이런 데는 좀 힘들다고 들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은 시급을 좀 더 주시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어느 직종에서 시급을 좀 더 많이 주고 많이 몰리고 있습니까? 다른 업종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예, 편의점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좀 유흥가나 번화가 또는 아니면은 이제 뭐 강남 같은 이런 큰 아. 번화가들 오피스 밀집가 지역들 있죠. 예. 거주지가 별로 없는. 네, 그런 데는 구인이 아무래도 좀 힘들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감염도 여전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방역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두신 게 있습니까? 방역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안내 문구 유지하고 아크릴판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기존과 같이 그냥 환기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손님들께서도 아무리 집 앞이지만은 뭐 잠깐이지만 마스크 착용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이걸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요즘 장사 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코로나로 뭐 네. 편의점이 수혜업종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예. 뭐그 전국 평균으로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대학가 주변이나 그런 유흥가 번화가 뭐 주택가라고 해서 특별한 곳만 조금 올라갔을 수가 있지 다들 그렇게 많이 올라간 점포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그래도 그 대학가나 이제 유흥가 번화가 오피스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회복은 됐지만 예전만큼은 아직은 안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확실히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고 그럼 확실히 좀 매출이 늘 것 같습니까? 손님 생활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일상생활이 많이 활발하게 되면 저희도 올라가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장사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심준수 점주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기름값이 2달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료비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어제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습니다. 얼마나 내렸는지 주유소에 나가 있는 최지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장항동의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요새 기름값 너무 비싼데요. 어제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주유소에서 체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유사 직영주유소에 나와 있는데요.
주경 주유소들은 어제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값에 반영하면서 실제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곳 주유소만 봐도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3원이 떨어지면서 리터당 1,900원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유소의 경우 실제 가격이 떨어지기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로 보입니다. 기존에 받아놓은 재고가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어제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20%를 인하했을 때보다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1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인하 기간은 7월까지입니다. 실제로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인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주유소를 찾은 소비자들은 값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지만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만큼 여전히 비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주유소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뭐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휘발유 값은 지난 3월 10일 리터당 1,900원을 돌파한 이후 50일이 넘도록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유값 역시 한 달 넘게 리터당 1,900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가는 국제 유가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이 급등하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기름값 부담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물가를 끌어올리고 성장에 발목을 잡습니다. 실제로 3월 소비자 물가가 10여 년 만에 4%를 넘기는 데는 기름값 상승의 영향이 컸는데요. 내일 발표될 예정인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4%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장항동의 주유소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 2달 만에 치러지는 첫 선거여서 대선 2라운드가 될 거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17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여야 대진표가 어제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먼저 살펴보죠. 먼저 서울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은혜 의원이, 인천에서는 박남춘 현 시장과 유정복 전 시장, 그리고 이정미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선 현직 박형준 시장에게 민주당 변성환 전 부산시장과 그리고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경남에선 민주당 양문석 후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대결을 벌입니다. 대구에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민주당 서재헌 전 상근 부대변인,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당 위원장이 시장 자리를 놓고 격돌합니다. 강원 지역에선 최연소 강원지사가 됐다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사직을 잃은 이광재 의원과 그리고 5.18 망언 등 과거 발언으로 심사에서 컷오프됐다가 기사회생한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엔 과거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김관영 전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이 만납니다. 광주에선 민주당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의힘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 장현주 광주시 의원이 대결을 벌입니다. 수도권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충청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또 한 곳의 전장으로 꼽히는데요. 먼저 충북에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인 노영민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인 김영환 후보가 맞붙고요. 충남에선 현직인 민주당 양승조 지사와 삼선의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맞붙습니다. 6월 1일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두 7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미니 총선급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원 원주갑, 그리고 제주 제주을, 국민의힘 지역구였던 경기 분당갑과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 서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석이 생겨서 민주당은 3곳, 국민의힘 4곳의 지역구가 어떻게 재편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중 최대 관심 지역은 송영길 전 대표가 사퇴한 인천 계양을과 또 김은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성남 분당갑입니다.
대선 주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 의뢰,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분당갑 철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분당에 나올 경우 이재명 대 안철수, 대선급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심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향후 전국의 주도권은 물론 차기 대권을 노리는 중량급 주자들의 명함도 크게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지금 아주 무겁습니다.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들으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충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요청한 것은 1699건인데 약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이 많은 건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김현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후보자가 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3년 동안 3억 원 월세를 받았는데요.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혜나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림을 10여 점 팔아서 1억 원을 갖다가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서양화 쪽에 프로 작가입니까? 아마추어 작가입니까? 프로 작가입니까? 거의 프로입니다. 거의 프로다. 프로는 아니고 거의 프로다. 네, 오늘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인사청문 전국에 돌입을 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이제 뒤바뀐 거대 양당의 날카로운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내일은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의 대치 전선,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문회 정부 시작됐네요.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늘 청문회 좀 보셨어요? 네, 오전 상황 잠깐 봤는데요. 네. 말 그대로 동시다발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의 최대 초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되느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각 국무위원들 추천권도 총리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마 오전 뉴스에서도 계속 짚어졌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기류가 조금 좀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공교롭게 또 오늘 발표된 몇몇 여론조사기관에서 다 이 문제를 짚어봤는데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의견이 한 3주일 전에 비해서 꽤 늘어났어요. 그것을 물론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좋지 않게 돌아갈 때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하루 남아 있으니까 그걸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성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했으면 하지만 민주당의 전략은 뭐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모레 하루 다음 날 그러니까 모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자진 철회해라, 임명 처리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해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정치적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오늘 저는 지금까지 쭉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의혹의 언론에 제기했던 의혹의 핵심을 보면 딴 건 없잖아요. 왜냐, 딴 거라 하면 적어도 주미대사를 그만두고 나서 10년 사이에 재산이 40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설명 들어보면 김현장에서 한 20억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한 20억 받았어 그동안에 맞춰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같은 건 없고 자제분도 없기 때문에 무슨 자식과 관련한 교육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도대체 김현장에서 변호사도 아닌 분이 무엇을 했길래 저렇게 많은 고액의
자문료 내지는 고문료를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오늘 네.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나온 팩트가 남인수인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김현장의 업무 내역서를 민주당 의원이 열람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국제 통상 환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각 통상 정책에 대해서 그런 요구하는데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네. 한 일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경제수석했지, 부총리 했지, 그다음에 국무총리까지 해놓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기업들이나 로펌에서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런 걸 한 것 같다. 좀 더 안 나온 거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좀 더 들어가면 무슨 일이길래? 영업 네.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어느 정도 저는 문제의 본질에는 어느 정도 좀 뭐랄까 해명이 된다고 저는 봐요. 정치적 협상 이야기를 해서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을 해주는 대신에 한동훈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를 이제 뭐 딜할 것이다, 협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단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윤석열 당선자의 이른바 무엇을 꽉 쥐는 힘, 그립감이라고도 하죠. 네. 영어여서 죄송합니다만 본인의 소신이 아주 강하고요. 한번 저거다라고 생각하면 밀고 가는 추진력 이건 상상 이상이고 네. 뭐 여러 가지 건에서 확인이 되는데 내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 후보와 협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첫 그림대로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한동훈 카드를 벌인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예. 오늘 한 가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전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 중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방금 신 전 의원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주요한 건 일테면 그림이라거나 론스터 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만 자기 주장과 진술만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김현장 근무할 당시에 총 4건의 활동 보고서가 있는데 그 정도 경력의 경제의 최고 달인이라면 그 정도 리포트를 써내주고 7, 8억 몇십억을 받는 건 국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성명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청문회요. 아니, 저는 이제 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보는 지점은 어느 정도 그 정도 경력 가진 사람이 이른바 높은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뭐 괜찮다 내지는 좀 기분은 눈높이는 안 맞지만 용인해 줄 수 있다는 건데 무슨 일을 했길래 이게 핵심이다. 그러면 오늘 이 한덕수 후보자 했던 중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사실관계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자신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한 건이 없다. 이렇게 이해관계 충돌과 정관예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건도 본인이 관여한 게 없고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그동안도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던 것 같아요. 오늘 자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전화를 받았거나 한 게 사실이 드러나면 거짓말이 될 테고 아니라면 또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제기됐고 어떤 해명이 있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됐군요. 네,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뭐 고액 연봉 의혹도 있었고요. 네.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혹시 관련된 의혹이 있는지, 그리고 또 부인이 화가신데 또 남편 찬스를 쓴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녹취를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요. 예, 조목조목 반박을 하긴 했죠. 예, 어떻게 반박했는지 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론스타 건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론스타를 위해서 일한 적도 없고 대변한 것도 없다 이랬고 부인의 그림 판매 역시 그런 한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그 정도 그림이 뭐 남편 찬스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부인의 화가 경력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우리가 문제 또는 이해 충돌 방지로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른바 한 5조 가까운 돈을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위험할 때 샀다가 몇 년 후에 되팔면서 5조를 챙겼고 먹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생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감정은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경제수석을 하다가 물러나고는 다시 김현장에 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또 론스타가
다시 소송을 겁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예. 한국 정부가 매각 결정을 너무 늦게 내려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이득이 줄어들었다. 그때 기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걸 본인도 시인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 너무 국수주의적이다. 이건 그냥 기자들하고 한 말이었는데 론스타가 자기 발언을 악용했다. 이렇게 오늘 해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 정무 감각의 고위직을 지낸 분이라면 더군다나 기자들과 자리에서 악용될 수도 있는 발언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론스타 외환의 헐값 인수 2003년 8월이었었죠. 그때 이제 헐값 인수 논란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그 이후로 얼마나 한덕수 후보자가 나중에 이제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또 관련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론스타 의혹 얘기를 두 분 다 해주셨으니까 오늘 또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후보자 부인이 이제 화가신데 그림을 판매했는데 이게 남편 찬스, 남편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림을 좀 비싸게 판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몰랐습니다만 화가고 꽤 젊어서는 뭐 실력 있는 화가였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해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의혹의 초점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남편 찬스를 활용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판 것 아니냐 아니면 대기업이 알아서 사준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재능을 쓰이고 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무역협회장 할 때 네. 공직을 다 그만두고 나서 무역협회장 할 때 지금 나옵니다만 2012년도 이야기거든요. 효성그룹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효성그룹에서 그림 한 점을 1,600만 원에 사갔고 부영주택에서 그림 세 점을 총 2,300만 원에 사갔다. 그래서 총 수익이 1억이었다. 세금은 다 냈다. 다만 누가 사갔는지는 개인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는 성명은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사간지 개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얼마에 팔았고 세금을 얼마 냈다는 부분은 좀 제출한 것처럼 보였어요. 네.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은 이제 추천 작가였고 초대 작가였고 심사위원까지 다 갖춰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오늘 했어요. 예. 그 해명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캐리어도 있고 화단에서도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시겠죠. 예. 그리고 그림 가격이라는 게 이른바 협정 가격 등 공정 가격 이런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저게 적정한지 안 한지는 정말 그 예술성과 이런 거가 하니까 이건 판단의 기준이 되기에는 좀 애매하다. 나머지 부분 특히 저희는 공직자로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금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인데 사실은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부분 대통령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는 국민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이틀 동안 충분히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계기여야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해볼까요? 오등봉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는데 대선 기간 이제 대장동 일타 강서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원희룡 저 후보자 하면 전부 다 대장동 막 이어가는데 저게 보셔도 오등봉이라고 저는 모릅니다만 네. 제주 시내에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걸린공을 만드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70%만 내놓으면 되는데 87%를 공원 면적으로 이미 내놨다. 민간업자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네. 70%만 내야 될 걸 87%를 받아냈다. 그리고 1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아예 확정했다. 또 하나는 전국 최초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는데 8.9%의 상한선을 넣었다. 그래서 대장동과 달리 제주도에서는 성공했습니다를 강조하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그 겉모습은 그렇지만 뒤에 가보니까 전부 다 원 후보자의 측근들이 그 간부로 들어가 있었고 무슨 인척이 있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지역신문이라든지 중앙일간지에서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좀 들어가서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좀 판단하려고 합니다. 네. 뭐 해명은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했던 얘기인데 그 대장동을 제일 아프게 파고들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네. 김은혜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하고 이른바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렇게 들으면 그 말 같기도 하고 저렇게 들으면 이거 대장동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콕콕 찢었던 거를 똑같이 되돌리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무튼 8.9% 이익 상한선은 지켜냈다. 이게 지금 해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서류 몇 장 공개하면 조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총리 후보자건 원희룡 장관 케이스건 간에 내 말 믿어줘 이게 사실이야 라고만 하니까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 말고 아유 원희룡 후보 지난번 대선 때 일타 강사하면서 팩트 많이 기자들보다 더 잘 챙기시던데 요번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소명이 돼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보겠습니다. 박진 장관 후보자 장남의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사 근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네요. 뭐 박 후보자는 합법적 게임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입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아들이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 무슨 전산 뭐 전문가로 취직을 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온라인 포커 게임 회사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 게임 그 온라인에서 돈 걸고 하는 게 도박입니까 게임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게임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돈 걸면요 이건 도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들 문제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은 문제가 된다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아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핵심이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은 별도로 하고 그거는 뭐랄까 먼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료 제출을 일부러 거짓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요 사안의 핵심이라고 보이죠. 왜냐 박진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니까 이거 아들의 문제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 외교부 장관. 예. 항상 나왔던 위장 전입 논란도 나왔습니다. 네, 그건 시인했죠. 예, 시인했습니다. 딸 중학교 진학 때문에 송구하다. 야, 이거 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신 듯 위장 전입 정도는 그냥 기본 또는 애교로 봐주시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이거 고쳐져야 하고요. 네. 자, 제기되는 여러 가지 것들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을 것으로 정말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예. 어련히 알아서 그 정도 검증은 하고 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불법은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답변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이상 수준의 사회 지도층 인사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법은 없다 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을 우리는 갖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 필요한데요. 이제 여론연구 소장님이시니까 최근에 이 한덕수 총리 후보 적합 여부 평가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우선 한국 갤럽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것도 있긴 합니다만 한덕수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3주 사이에 약 20일 사이에 무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몇 %포인트 올랐다. 10 내지 15%포인트 오른 것은 굉장히 급격한 변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부적합이 22에서 37로 높아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지금 20일 사이에 그렇고요. 오늘 아침 저희가 발표한 KSOI 조사에서도 자세한 것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면 나옵니다만 20일 전에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가 35%로 팽팽히 동률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반대했으면 좋겠다가 무려 46%, 10%포인트 이상 올랐죠. 찬성은 거의 변화 없이 37%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러 조사기관에서 비슷할 때 조사했는데 왜 공이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물론 그동안 언론들에서 제기한 새로운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국 상황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고요. 아, 이분 알려진 것과는 달리 조금 검토해 볼 게 좀 있어 보이네라는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50%에 도달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새 정부 취임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런 건 좀 작용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 선진화법 또는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내 전략 그리고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하거나 무리한 점이 조금 절차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비판들이 많이 가해진 것, 이 두 가지가 상승 효과도 좀 있었고요. 한덕수 후보자 적합 여부 평가에서는 부적합이 많이 높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같이 높아졌어요. 사안별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응답자들이. 예,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하는 여론이 커지는 반면 예. 정당들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취향, 그러니까 그만큼 종합적이고 줏대 있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네. 민주당 예. 네. 신성범 전 의원께도 한번 들어보려고요. 예. 뭐 전문가시니까 우리 예. 이 소장님께서 말씀이 정확할 겁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이 검수완박법 또는 뭐 검찰 정상화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예. 국회에서 벌어지는 행태에 대해서는 저렇게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나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이런 탈법적 운영, 법사위의 통과 과정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야 민주당에 대한 반대가 오히려 높아졌다. 그게 반사적으로 국민의힘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하나만 더 보태면요. 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합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던 지지율의 일부가 합산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네, 그게 뭐 최소한 저는 4 내지 5%포인트의 상승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중재안 파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파기는 국힘의 마이너스였으나 예. 다른 것들이 상쇄되면서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KSY 저희 조사로도 역시 국민의힘 44.3, 민주 32.6%,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 좀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특별 사면 관련 여론조사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KSY 역시 여론조사였어요. 이강유 소장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면 관련해서 최근 막 나온 뉴스는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하니까 청와대에서는 조금 뭐 좀 멈칫하고 있는 기류도 보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네. 저희가 물었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하는 게 좋겠다가 과반을 좀 더 많이 넘었고요. 네. 과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그리고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이 세 사람에 대한 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최대 40% 정도만 찬성했고 예. 더 찬성률은 나머지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분들은 사면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들이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찬성 여론이 약 68.8%. 70% 가깝죠.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교수는 28.8, 30.5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참 들어오면서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만 사면 안 한다는 게 뭐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저희 YTN도 그렇죠. 지금 확인 중인데 일부 언론 매체에서 네. 문 대통령이 안 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 안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희가 아직 확인 안 됐죠.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심히 보는데 야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라 기질이 하나도 안 변하는구나. 나갔으면서 이런 건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데 얼마 안 남으셨는데 꼭 이렇게 결단을 못 하시는구나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것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41년생, 지금 82세예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특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라는 진단명까지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안 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여론조사 수치만 보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진짜. 네. 지금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대통령이 여론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니냐.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마 사면을 촉구하시는 신전 의원의 말씀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면이야말로 뭐 대통령의 절대 고유 권한이니까 네. 여론조사를 얼마나 참고할지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확인이 안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확인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가 3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각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 박빙으로 나오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경기도가 예. 아주 지금 글쎄요.
경기도지사 선거, 예. 막 애가 탈 텐데 흥미진진이란 말씀 안 되겠군요. 굉장한 호각세입니다. 42.6 대 40.7이 나왔습니다. 저건 뭐 거의 그냥 동률이라고 당연히 봐야 되는 숫자고요.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5%포인트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이긴 지역의 경기도인데 네. 지금 완벽한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재명의 대리인 김동연, 윤석열의 입이었자 최근까지 대변인이었던 김은혜를 파견하다시피 해서 지금 후보까지 됐는데 김동연 후보가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두었던 득표율을 다 흡수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가고 하면 조금 더 상승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김은혜 후보는 최근에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 그다음에 윤심이 가세되어 있다는 것을 뭐 다들 유권자들도 짐작하시는 바. 그래서 이른바 떠오르는 권력, 라이징 파워의 수혜 효과도 좀 누리고 있다. 그리고 저기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대진표가 만들어진 건 얼마 안 됐는데 서울은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예측이 가능하고 오세훈 후보의 우세가 조금 뭐 접쳐지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김은혜 의원 지역구가 분당 갑이잖아요.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를 놓고서도 여러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 뭐 출마설도 있고요. 이재명 사임고문은 뭐 인천 계양을이 나오는데 여기 분당 갑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이재명 전 후보님이야 지금 인천 쪽이 가능성이 높은 거 보고 저도 뭐 정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걸 종합해 볼 때 그렇다는 느낌이고 지금 아시는 대로 분당 갑 김은혜 의원이 있던 지역에는 박민식 전 의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문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당에서 요구하는 형식 내지는 당선인 측에서 요구하면 좀 뛰어들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로 봐서는 박민식 전 의원과 뭐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당내 당권 획득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원내 진입을 시도할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군요.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지금 안철수, 이재명 두 분 다 당권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가능성을 행로를 예측해 봤을 때 충분히 상정 가능한 민주당은 얘기들인 것 8월 같습니다. 전당대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년이죠. 내년 1년이 남았는데 원내 교두보 진입은 본인들에게 뭐 당연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이면 사실인데 두 사람이 맞붙으면 분당 갑에서 맞붙으면 이건 뭐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이펙트는 상당히 낮아지겠지만 두 사람 다 당선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굳이 인천 계양이라는 그닥 명분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급하게 복귀, 데뷔를 해야 하나라는 거에는 좀 그런 생각 답변을... 갖고 계시군요. 당권 도전할 때 의원직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훨씬 낫죠. 아니, 접촉 빈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의원들 사이에서의 그런 거라든지 당원들을 대할 때에 현직 의원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프리미엄이랄까 위강 효과도 있는 거고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건. 어느 지역구에서 또 어떻게 승리하냐는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많이 하겠죠. 제가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 측에 정치 참모라면 지금 뭐 많이 두들겨 볼 겁니다. 아마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어떤 지점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얼마 남지 않아서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정말 최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억 원대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YTN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형을 살 수 있다면서도 반대파를 모두 정리하면 위원장직 유지는 문제없다며 옥중 출마 계획까지 세워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진 위원장이 스스로 자신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녹취가 확인됐다고요? 네, YTN 취재진이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육성 녹음 파일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해당 음성 파일은 진 위원장이 지난 3월 22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카페에서 산하 지부에 있는 간부와 단둘이 면담할 때 녹음된 건데요. 녹취에서 진 위원장은 자신이 한 행동이 배임이 아닌 횡령이라며 혐의를 콕 집어 인정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난 잘못되면 단기 오리깨도 들어갔다 오는 거고, 그것도 이제 재판관은 100% 불구속인데 그걸 노리는 건 난 그걸 막는 거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집행유예는 100%야. 내가 한 건 횡령이 배임이 아니야. YTN 취재 결과 진 위원장은 빼돌린 조합비 가운데 일부만 되돌려 놓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이 이 때문에 구속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내놓습니다. 행정되는 게 집어넣으면 있지. 경찰 입장에서 실적으로 온다면 때리면 지켜주는데 무시하고 금액을 전혀 안 넣잖아. 그럼 바로 구속시키고 할 수 있어. 근데 60% 거의 70% 땅을 다 넣어버리잖아. 이건 변제 의사가 있는 거야. 그럼 못 넣어.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더라도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이면 검사 잘 가면 충분히 막을 거야. 그러면 뭐 100% 집행이야. 게다가 빼돌린 현금을 인건비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확인서를 직원에게 쓰도록 한 증거인멸 정황도 직접 언급합니다. 그다음에 순동이 그러면 늘 게 없는 게 X한테 모든 2016년에 신청지에 준다고 그걸 다 줬어. 사인했다. 전인기도 먹었다.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본인이 인정한 건데요. 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녹취를 들어보면 진 위원장은 이미 자신이 수감될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이후 계획까지 모두 세워둔 모습이었습니다. 위원장 선거에 옥중 출마해서 당선되면 지금 제기된 의혹이나 위기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산하지부에 직접 찾아가 현금을 살포한 듯한 정황도 설명합니다. 옛날에 있던 펌프차를 2,000명도 갖다 놓고 이것저것 다 넣어서 다 끝났어. 기획관도 지금 다 끝났고. 행정법도 더 많아. 현장 들어가면 옥중남선 뭐 항공기처럼 세네 번씩 했는데 시켜버리면 되지 뭐. 하지 말라. 그냥 해줄 테니까. 진 위원장은 또 문제를 제기한 반대파는 소속 단위를 아예 제명하거나 하는 식으로 정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왔는데 저걸 도외로 살려서 정리하는 거야. 4월 초 안에 정리했잖아. 회원도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진짜 무슨 뭐 조직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건설산업노조는 실제로 녹취록에 언급된 것처럼 진 위원장 횡령 의혹을 제기한 조직원들을 하나둘씩 제명하고 있습니다. 진정신의 멘탈을 모르는구나. 저 사람 목에 칼이 10개가 들어도 죽이지 않는 이상은 저 사람 멘탈을 꺾을 수가 없다. 네, YTN 취재진은 녹취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진 위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렌터카 100여 대가 운행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험 가입도 안 된 대포차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렌터카 업주의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업체를 인수했지만 실제 차량은 단 한 대도 넘겨받지 못했는데 사무실로 각종 과태료 통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서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렌터카 업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앞은 물론 근처 다른 차고지에도 승용차 한 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지인 소개로 충북 옥천군 소재의 기존 업체를 인수했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 그러다 온갖 통지서가 매일같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과 이전하고 한 달 만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서류가 뭐 경찰서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 있구나 이 회사가. 서울과 전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서류가 오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통지서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김제시에 전체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설령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실제로 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피해자들이 찾지 못한 렌터카들의 자동차 등록증 뭉치입니다. 과속을 하거나 보험 없이 사고를 내고도 책임지지 않는 차량 147대가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겁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지만 수사는 2달째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측은 고소인에게 사건이 밀려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청에서라도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찰만 믿고 있는데 경찰서는 계속 바쁘다고 그러니 좀 기다려라 하는. 이러는 사이 수입은 전혀 없이 차량 렌트비와 온갖 과태료로 빚이 순식간에 불어나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빚을 1억 5천을 주고 16억이라는 빚을 산 것 같아요. 답답해요. 지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취재진은 반론을 듣기 위해 피해자에게 업체를 매각한 당사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오폴의 이조스탈 제철소에 고립됐었던 민간인들의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제적십자위원회도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를 향해 걸어가는 피난민들. 짐을 들고 고단한 걸음을 재촉합니다.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고 피난민을 태운 차들이 차례로 출발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마리오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아조우스탈에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다고 확인했습니다. Більше 100 людей евакуйовано, операція продовжується. Все це сталося завдяки саме контролю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Володимира Зеленського, Антоніо Гутєреша, МКЧ. 젤렌스키 대통령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팀이 230km 떨어진 자포리자에 도착하고 유엔과 다른 팀도 대피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조우스탈에 숨어 있었던 공장 직원 나탈리아 씨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Зашли, да, по своей воле, как бы, как, да, работники комбината, спастись. А когда мы поняли, что это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нам, и нам страшн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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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 мы попытались... 하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 이외에 민간인 수백 명이 제철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을 봉쇄하며 여전히 우크라이나군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일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는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개막 한 달을 맞은 프로야구. 롯데가 봄에만 잘한다는 편견을 깨고 돌풍을 일으키며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선수 영입에 과감하게 지갑을 열었던 기아와 NC는 부진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롯데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리틀 이대호, 한동희를 앞세운 매서운 타선에 수비는 견고합니다. 새 에이스 반지 등 선발 투수와 대체 마무리로 활약 중인 최준용 등 불펜진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투타의 조화 속에 팀 평균 자책점 2위, 팀 타율 1위를 기록 중인 롯데. LG와의 3연전을 싹쓸이하며 SSG에 이어 2위를 지켰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성장세에 갈 수 있는 20대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또 많이 포진이 됐고 거기에 적당히 그 이대호를 비롯해서 전준우라던가 뭐 베테랑들이 또 같이 이제 잘 조합이 돼서 섞여 있기 때문에 반면 스토브리그에서 큰돈을 투자한 기아와 NC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기아는 3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하며 뒷심 부족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돌아온 에이스 양현종이 구단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우는 등 호투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적은 부진합니다. 제가 나가는 게임에 그 전에는 항상 다 이게 팀이 졌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를 위로하기에도 좀 그렇고 제가 나가는 게임에는 팀이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건우와 손아섭을 영입한 NC는 지난해 술자리 파문으로 주전 4명이 빠진 가운데 꼴찌에 머물고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프로야구. LG와 두산의 잠실 더비를 포함해 롯데와 KT, 하나와 SSG 등의 주중 3연전이 어린이날 관중들을 불러 모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 표정이 맑지만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약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영남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양간 지풍까지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6도, 광주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어린이날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수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